알아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독일 다니엘과 인도 럭키가 함께하는 국경 없는 토론. 네, 오늘 국경 없는 토론 다니엘, 럭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이요? 네. 제 덕분에요? 네, 이 YTN은 94.5 라디오 덕분에 행복하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고.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가 좀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예. 한 번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솔직합니다. 네. 전화가 오면 어떤 프로그램을 듣고 있다? 네. 그러면은 94.5 94.5이죠. 네. 국경 없는 토론. 프로그램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예. 됩니다. 국경 없는- 프로그램명이 국경 없는 토론. 이건 코너명이고요. 아, 진짜요? 네, 프로그램명- 저희 프로그램명. 아, 저한테 지금 다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내년에도 하나 물어보십시오. 세만시죠, 세만시. 네, 가만히 세상을 만난 시간. 세만시라고 하면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세상을 만난 세상이 아니라 세계. 세계를 만나는 시간. 세계. now 세계 만난 시간. 네. 아, 지금 괜히 저희 물어봤네요. 여기 같이 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아니 저는 세계가 세상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 세계가. 갑자기 섭섭하려고 합니다. 근데 세계와 세상이 세상 비슷하지 않아요? 섭섭하네요. 뭐 같지가 같긴 하지만 예, 예.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말씀을 아, 해주셔야 네. 되니까요. 세계를 만난 만나는 시간. 시간 now.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지금 코너 이름은 국경 없는 토론이고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뭔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대학생 인턴 안소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세계 10위에 걸맞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대한민국 여야 국회의원 38명이 모여 새로운 정책 연구단체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 모임의 이름은 국회 국민 총행복 정책 포럼인데요. 국가 정책을 마련할 때 경제 성장이 아닌 국민의 행복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가치를 갖고 출범한 단체라고 합니다. 이 연구단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지 말지 여부는 그 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행복할지 아닐지가 최우선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개인의 영역을 넘어 한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책임져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국경 없는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주제, 저희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에서 요즘 열혈 활약하고 있는 우리 안소현 대학생 인턴이 아, 목소리 진짜 좋아요. 아나운서 꿈나무예요. 저는 네. 깜짝 놀랐어요. 이런 목소리를 진짜 응원합니다.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너무너무 예쁘죠. 네, 오늘 안소연 학생의 목소리로 저희가 오늘 주제를 들려드렸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토론 중에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에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 의견 주실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가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저희가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애청하고 있다는 인증샷을 보내주시거나 토론 중간에 좋은 의견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오늘 토론 주제 일단 두 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저는 진짜 럭키's 해피라는 별명 정도 가진 정도로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이시잖아요. 긍정적이고 물론 행복하게 산다는 거는 뭐 슬픈 일이거나 어려운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잘 해결하고 인생의 작은 시험들이니까 잘 이겨나가고 행복한 일들이 훨씬 많아서 이렇게 좋은 친구들, 내일처럼 좋은 친구들도 주변에 있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제 얼굴에 주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수술하면 아무것도 안 맞았어요. 진짜 자연산이에요. 저는 주름이 많아도 행복합니다. 내년은 진짜 행복하지만은 정말 긴장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 라디오 하잖아요. 네. 100% 어제 밤새 공부했었을 거예요. 정말 바람직한 출연자죠. 엄청. 진짜 출연료 2배를 올려야 돼요, 사실.
그래서 다니엘 덕분에 저희가 행복합니다. 아니, 저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항상 올 때마다 다니엘한테 다니엘 때문에 진짜 행복하게 산다고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피디님들 때문에 되게 행복하고 아, 항상. 아까 같이 아침에 차 타고 같이 출근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 차에서 저도 한번 물어봤는데 거의 형은 그냥 매일 진짜 행복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어제도 어떤 이제 그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거 했는데 네. 자연스러운 연예인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행복하고 자연스러운 연예인 내일 것도 알려주면 스타일이구나. 내일 거 뭐라 하는지 한번 알려주면 안 될까요? 안 돼. 다니엘 씨는 행복하세요?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번 행복의 정의 한번 찾아봤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행복을 연구하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주관적인 편안함 이제 행복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행복은 매일매일 정말 너무 신나는 그런 기분보다 기본적인 장기적인 어떤 만족감을 말한다면 네. 저는 당연히 행복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해주신 행복의 기준은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자신이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행복한가. 근데 오늘 저희가 다뤄볼 이야기는 이 행복을 국가 정책으로서 보장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그러니까요. 저희가 한번 던져보는 그렇죠. 건데요. 일단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각종 정책들이 네.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보통 이런 수많은 정책들을 보면 관통하는 목표는 사실 대부분 전 세계가 비슷할 것 같은데 뭐 한마디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잘 사는 나라란 뭘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좀 경제 성장이 가장 큰 나라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두 분의 나라가 궁금한데 일단 대한민국 하면 잘 사는 나라 하면 경제 성장이다. 라고 사실 그건 대부분이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당연하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발전이 돼야 많은 것을 그게 이룰 수 있으니까. 네. 인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실 되게 인도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인도를 한 나라로 생각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라 안에 뭐 민족도 많고 그렇죠. 뭐 인구도 13억에 뭐 식습관 이런 거 다 다르는데 어떻게 한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약간 좀 어렵잖아요, 이게. 물론 뭐 경제적 기준이 이런 거 있긴 하지만은 네. 저는 사실 인도 사람의 행복이 뭘까? 나는 느꼈고 이렇게 한 찾아봤거든요. 그 되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기차를 탔을 때 창문 자리가 나왔을 때 인도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건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뭐 내 계좌에 돈 얼마인지. 인도 사람도 야채 사러 갈 때 네. 우리가 토마토, 감자를 사면은 고추랑 레몬을 그냥 공짜로 줘요. 근데 만약에 안 주잖아요? 그거 되게 슬퍼요. 그게 되게 행복한데요, 그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를 보면 정말 우리가 되게 심플 라이프 네. 이런 것도 참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행복한 거랑 잘생긴 뭐 기준을 세우면은 뭐 180키에다가 뭐 왕차에다가 이렇게 잘생긴 기준을 만들어 버리면은 170에 뭐 못생긴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복한다는 거는 뭐 돈이랑 뭐 교육이랑 이런 것도 있지만은 네. 어쩔 수 없이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내가 슬프다라는 것도 조금 그런 것 같아서.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독일은 저희가 사실 뭐 경제 성장이라는 말 물론 쓰긴 쓰는데 그렇게 포커스에 맞추는 그런 개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 독일말로 하면 Wirtschaftsaufschwung이라는 말인데 네. 물론 나오긴 나오지만 어떤 최우선의 국가 정책으로 꼽히진 않거든요. 저희 보통 여러 가지 당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뭐 기민당이라든지 사회당이라든지 soziale Gerechtigkeit, 사회적 정의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Frieden, 그러니까 평화, 그리고 평화. Vereintes Europa, 통일된 유럽. 그 세 개 보통 이제 제일 큰 당들이 제일 많이 쓰는 그런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그 세 가지가 네네. 그 독일 내에 있는 그 정치계에서 가장 많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맞아요. 거죠. 유럽의 통일도 그게 행복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된 유럽. 통합된 유럽. 와, 그런 진짜 개념이죠. 그거 네. 엄청 그걸 그쵸. 또 굉장히 강조하는군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떤 행복의 기준 아니라 어떤 국가 정책,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타나는 어떤 국가 정책 개념들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경제 성장이 자꾸 얘기하는 것처럼 네. 우리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회적 정의, 특히 이제 국가 정책을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자, 나라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가치들이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한국 하면 말씀드린 대로 보통 경제 성장을 1순위로 꼽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실제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긴 했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한 만큼 우리 국민들은 행복해졌는가? 그러니까 경제 성장과 행복도의 상승이 비례하는가? 네네. 이걸 좀 짚어보자면 객관적인 지표로 나온 게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에서 매년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걸 공개를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153개의 나라 중에서 61위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네. 중간쯤이네요. 중간쯤이죠. 그죠? 그러니까 경제 규모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두 분의 나라는 과연 몇일까요? 많이 차이 나네요. 네네네. 일단 내일부터 일단 좋은 독일은 것부터 한번 얘기할까요? 독일은 근데 생각보다 막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네. 상위권인 것 같은데요. 지금 17위. 라고 17위. 얘기하는데 네. 인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는 않지만은 144위. 그러니까 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다 모든 거를 지킨 것 같아요. 위에 하나 있고 중간에 하나 있고 딱 마지막에 하나 있고 딱 네. 이렇게. 창문자리가 나면 중 144. 하로 네.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1위는요. 어떤 나라일 것 같으세요? 저는 이거 알고 있었어요. 아 정말. 네, 핀란드가 워낙 이거에 대한 그리고 그 노디크 국가들이 네. 워낙 여기에 탑 10 안에 들어가니까 핀란드가 지금 올해도 그렇고 지난 3년과 4년째 계속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3년 연속 핀란드가 1위를 기록을 하고 네. 있고 그 유지 비결로는 이제 탄탄한 사회 안전망, 촘촘한 지원 체계. 근데 여기서 말하면은 제 핀란드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은 네. 나는 행복하지만은 핀란드 친구 몇 명 만났거든요. 정말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어요. 말도 별로 안 하고 되게 약간 핀란드 친구 하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핀란드 사람은 미팅할 때 서로 쳐다보지 않고 일면을 거 앉아서 미팅하는 게 가능하대요. 그 무슨 의미죠? 그 약간 되게 놔두지 않고 내가 상대방에 대한 그 이렇게 약간 쳐다보거나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약간 좀 부끄러워 되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핀란드 약간 개인주의의 끝판왕이라고 얘기하네요. 왜냐면 맞아요. 우리 옛날에 비정사람에서도 그런 사진 봤는데 네.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서로 5m 거리를 정도 두고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정말 줄이 거의 한 30m, 40m 되는 이유가 네. 뭐 진짜 5명밖에 없는데 네. 각자 이렇게 5m 거리를 두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뭐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핀란드 독특하네요. 핀란드 약간 포로로처럼 핀란드 캐릭터가 있어요. 마티라고 하거든요. 네. 그 마티를 통해서 핀란드 사람들의 이 사고 방식을 설명하는 만화책 있는데 되게 재미있어요. 거기 나오는 에피소드 중 하나가 핀란드 사람들이 제일 당황한 경우가 언제냐면은 버스를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세우는데 잘못된 그 번호가 잘못된 번호냐면은 무조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네. 약간 그 되게 재미있어요, 하여튼 핀란드 나라가.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런 사실 수치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데요. OECD에서 발표하는 또 아이들의 행복도 지수 조사가 있거든요. 네. 대한민국이 회원국 중 최하위래요. 네. 네, 그 노인 빈곤율, 자살률 역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고요. 또 직장인들의 근로 시간은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5번째로 깁니다. 그러니까 독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독일의 직장인보다 연간 700시간을 더 많이 일을 한대요. 한국 사람이 일을 진짜 저는 한국 사람이 일하는 시간 보면은 와 진짜 대단하다. 인도도 사실 근무 시간이 되게 길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인도가 30개 주가 주마다 법이 달라서 네. 델리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째 이렇게 근무하지만은 아직까지 많은 주에서는 6일 근무예요. 그리고 5일 근무한다고 해서는 토요일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아, 그렇군요.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700시간 덜 일하는 독일은 어떤 분위기인가요?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 평균적으로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물론 이제 휴가나 이런 거 한번 제외하고 정말 그냥 365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하루에 2시간 덜 일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독일은 그래도 유럽 내에서도 일하는 시간 제일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야근 제일 많이 하면서도 휴가 제일 많이 받는 나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확실히 조금 사회적으로 어떤 뭐 복지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건 보장해 주니까 네. 야근할 때는 어떤 뭐 야근 수단도 당연히 이제 나오고 그런 면으로는 이제 그런 거 좀 잘 정해져 있긴 하죠. 네. 아마 이게 음. 교육 같아. 저도 독일에 있을 때 네. 독일 사람들이 진짜 20대가 제일 자랑하는 거는 일을 오래 해서 잘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효율적으로 하는 프리시션에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독일 분들은. 그러니까 되게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사회가 다른구나. 우리는 진짜 오래 일을 해야 잘한다라는 그 이식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주 52시간제가 도입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두 분도 한국에서 지금 오래 사셨잖아요. 네. 두 분이 보기에도 한국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오래 하는 것 같은가요? 사실 한국에 되게 신조어 중에 되게 유명한 그 단어 있잖아요. 워라벨.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아마 그래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네. 그 당연히 뭐 저도 한국에 오래 살면서 한국 사람들 일하는 모습 보면은 뭐 한국 경제를 미라클 이코노미라고 하잖아요. 정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장한 국가인데 그게 많은 사람들의 그 노력 때문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 항상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은 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나 좀 쉬고 싶어. 약간 이런 것들. 그래서 물론 이 군용을 어떻게 잘하면은 좋지만은 예. 네.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 경제 발전 지금 60년대부터 이제 해왔으니까 어쨌거나 정말 이제 GDP가 낮았던 나라부터 시작해서 지금 경제 10위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나라로 발전했잖아요. 짧은 시간에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거는 정말 개인의 희생이 없었으면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경제 성장 이제 이 정도 됐고 사실 한국은 뭐 땅이 또 엄청 넓은 나라도 아닌데 10위 정도 됐다는 거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는 진짜 너무나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경제 성장은 항상 최우선 목표는 언제까지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이제 던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 당연히 중요하고 나라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배를 채워야 되지만 결국은 이건 우리 행복의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는 건 우리 이제 좀 파악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 소득도 필요하고 다 좋지만 돈은 과연 행복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 그 문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스털린의 역설이란 이론도 있어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이상 소득이 아무리 늘어도 행복감은 맞습니다. 증가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죠. 이건 뭐냐면 네네. 저도 그 관련된 내용 한번 찾아봤는데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행복감을 어떻게 정할 수 있냐면은 나의 주관적인 기대감과 객관적인 상황의 관계가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인 기대감이 이제 필요한데 내가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속한 사람이지만 갑자기 로또에 당첨됐을 땐 당연히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나의 근심이 이제 사라지니까.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월급 2천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인데 로또에 당첨되면 잠깐 당연히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그 럭셔리한 생활에 이미 적응돼 있으니까 뭐 새로운 스포츠카 하나 사든지 새로운 요트 하나 사든지 그게 나의 행복감, 나의 주관적인 기대감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은 살짝 달라졌지만 이게 큰 어떤 변화를 주진 않기 때문에 이게 결국 돈이라는 거는 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정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연봉 한 7천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돈이 생겼을 때 행복감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연봉이 생겼을 때 그게 어떤 영향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뭐 이런 이론도 있고 뭐 세계적인 소설가나 뭐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행복이라는 건 내 마음하기 나름 막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개개인이 행복은 주변에서 찾는 거라고 생각을 우리가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아까 다니엘 씨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언제까지 경제 성장만 바라볼 것인가? 네. 이제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개인의 행복도 나라에서 뭔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시기가 온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공론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개인의 행복을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책임져 줄 수 있다, 없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행복이 남해가 책임져야 될 거는 저는 조금 내 행복을 나라가 내 행복을 아마 많겠죠. 예를 들면은 뭐 교육 차원에서 나라가 좋은 학교를 만들어 주거나 인도에서는 아직도 학교도 많이 부족하고 뭐 네. 병원을 만들어 주거나 그런 복지 같은 거를 잘 만들면은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은 내 정신적인 행복함을 내가 그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네. 그 럭키 씨는 행복은 그래도 내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주변 환경도 그 영향이 있긴 하지만은 내 스스로가 내 정신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단열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글쎄 고민이 되게 많은데 한편으로는 사실 그거는 좀 체계화시키고 나라에서 책임지겠다는 거는 사실 되게 고마운 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행복이라는 그런 덕목이 이제 어쨌거나 하나의 정책이 됐고 하나의 목표가 됐으니까. 근데 저는 거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라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경제 얘기할 때도 독일에서 보통 무슨 얘기하냐면은 나라가 그 경비원 아저씨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잘 들어가고 누가 파산하거나 완전 망하지 않게끔만 도와주는 거는 나라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고 네. 행복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는 나라가 밥상 정도 차려줄 수는 있어요. 네, 어떤 뭐 복지라든지 환경 문제, 교육 문제, 뭐 어떤 양성평등 문제 이런 거는 정책화 시켜서 내 밥상을 차려줄 수 있는데 내가 그 식사를 얼마나 만족하면서 맛있게 먹을 것인가. 그거 개인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어줘도 사실 모든 국민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불가능한 거니까요. 불가능하죠. 누군가에게는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내가 행복한가라고 의문을 들 수 있기도 하는 정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손에 잡히지 않는 거라서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 행복이라는 옛날에도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티셔츠에 많이 적었잖아요. Money can't buy happiness. 돈을 뭐 행복함을 살 수 없다. 그리고 뭐 조지 베너차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20대보다 60대가 훨씬 돈이 많지만은 그렇죠. 예. 근데 행복함으로 하면은 20대보다 60대에 내가 10배라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게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한쪽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또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이거 저희 학교에서도 외우라고 배워요. 헌법 와.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써 있어요.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네. 좋네요. 헌법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라고 주장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법적으로 뭐 그러니까 그거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을 이제 행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우리가 이제 헌법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보장이 저런 없다는 헌법에는 거죠. 자유, 평화 이런 거 있는데 행복이 네. 들어가는 거는 저 인도도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독일 혹시 있어요? 아니, 행복이라는 단어가 명칭돼 있진 않아요.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 저도 찾아봤는데 네. 헌법에서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freie Entfaltung der Persönlichkeit, 그러니까 자기 실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실현, 그 다음에 자유, 그리고 명예, 그리고 존엄성. 그거는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국민들한테 보장돼 있다라는 그런 명칭 나와 있지만 행복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군요. 결국은 아마 나라에서도 헌법상 그 개인의 몫이라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줄 수는 있으나 너희들은 행복 추구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으나 네. 그거는 결국 가질 것인가 그거는 국민의 몫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토론 주조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을 이제는 경제성장에서 국민 행복으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관련 모임이 출범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록 연구단체의 성격이고 이제 고민해보자는 모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모임이 이렇게 국회에서 결성된 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긴 하거든요. 네. 두 분의 나라에서도 혹시 이런 관련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머리를 맞댄다거나 의견을 모은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좀 있나요? 정치인들은 따로는 없어요. 정치인 따로 없고 그거는 따로 어떤 글룩스포샤라고 하는 그런 뭐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제 개인 그냥 어떤 과학단체처럼 이렇게 돼 있죠. 연구원이나 네. 이제 아예 그냥
그 행복이라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독일에서는 교육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려면은 행복이라는 과목이 생겼어요. 행복이라는 과목이 있어 독일에. 네네네. 그건 과목 이따가 이름이 좀 행복이에요? 네네네. 지금 과목 얘기해 이름이 주세요 행복. 그냥. 아 지금 궁금해요. 이거 네. 궁금하네. 이거 그건 이제 사실 우리가 그 교육은 이제 그 주마다 연방주마다 이제 결정되는 부분이라 사실 네. 뭐 베를린에서 결정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하이델베르크라는 도시에서 처음으로 생겼다가 지금 독일 그 학교 한 40군데에 이제 이미 지금 있어요. 행복이라는 오. 과목.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하는 건데 네. 그 하이델베르크에서 그 활동했던 교장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냐면은 네. 학생들은 학교를 행복한 곳으로 이제 파악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거 그 자체가 너무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거기서 공부하고 그 공부에 대한 흥미를 얻어야 되는데 학교가 불행한 곳이면은 공부에 대한 흥미를 이제 놓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인간으로서 성장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행복이라는 과목을 이제 도입했는데 그게 네. 어떻게 되냐면은 뭘 배워요? 너무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학생 한 명이 그렇게 소감을 이제 얘기해 줬어요. 우리가 윤리 시간에 배우는 것을 행복 시간에 실천하는 것이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자기 실현, 뭐 그다음에 만족감 이런 거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4가지 질문을 하는 거래요. 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 4가지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의 역할도 결국 학생한테 실수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 그 개개인의 그 안에 있는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보물을 찾는 사람으로 명칭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 되는 거고 그래서 네. 우리가 결국 뭐 그 수업 시간에 예를 들면 서로 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자 돌아다니면서 내가 럭키 형 그 귀에다가 그 이제 속삭이는 거죠. 형 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장점을 얘기를 그쵸. 해주는 거군요. 그 칭찬을 해줬을 때 그리고 칭찬 받았을 때 그 기분과 이제 서로 욕했을 때 기분과 비교하는 이거 그것이.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하는 거예요. 맞아. 독일은 도시락은 어떻게 학교에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도시락? 갑자기 도시락은 왜 못 아니 물어보시죠? 제가 왜 행복하냐 왜냐면 학교 가기 되게 싫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학교 가기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집에서 맛있는 도시락을 만들어주고 가니까 학교 가서 친구랑 도시락 먹는 재미로 저는 고등학교까지 갔어요. 괜찮네요. 저는 되게 행복하게 갔어요. 좋네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뭔가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네, 좋은 아이디어예요. 교육적으로 한다는 건 네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아 왜 신기해요. 우리가 아까 행복순위 얘기할 때 뭐 핀란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국민들이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했을 때 혹시 떠오르는 나라 아세요? 저는 인도라고 생각할 거예요. 응? 인도 사람이 진짜 행복해요. 144위인데? 아 그거는 이 경제랑 이런 거 했을 때는 140이지만은 그냥 정말 가시면은 항상 웃고 인사 잘하고 말 잘 걸고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어디예요? 뭐 인도 아닌 것 같은데요? 옛날에 뭐 부탄 얘기 좀 나왔고 부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부탄도 뭐 되게- 뉴질랜드 부탄이에요. 얘기 나왔고. 네. 부탄부터 이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조사가. 네, 또. 그러니까 이 부탄이 행복 지수를 만든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국가 정책을 만들 때 국민의 행복을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부탄의 국민 소득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1인당 네, 2,000달러 그렇죠. 정도라서 네네.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낮지만 국민들은 훨씬 행복감을 느끼고 산다는 거죠. 아주 아름답고 되게 네, 좋은 나라예요. 네, 그래서 매년 행복 지수를 체계적으로 낸대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냐면 문화가 보존이 됐느냐, 공정하게 발전했느냐. 그래서 4개 기준이 있고 9대 영역에 총 30가지 지표로 구체화를 해서 행복 지수를 내고 전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높게 측정이 됐어라고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낮게 측정된 지표가 나오면 우리 이 부분을 다 같이 보완하자라고 하는 거죠. 좋네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너무 의미 좋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부탄 가스는 어디 부탄에서 나온 거 아니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홍보해서 갑자기. 아니 근데 여기에 그 부탄 저도 옛날에 가봤거든요.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올해 행복 지수에 추가로 들어가는 조건 중 하나가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매운 때문에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고 해서 네. 원래 기준에는 한국이 50위 안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50에 나갔잖아요. 그 이유가 매운 때문에 환경이 안 좋아서 이 그런 지수가 부분도 떨어졌다고 한몫할 나오더라고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세계 행복 보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행복을 평가하는 기준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환경이 요즘은 더 많이 아주, 들어갈 것 그쵸. 같고요. 그리고 특별한 항목이 2018년부터 또 추가가 됐대요. 이게 뭐냐면
각 나라에 사는 이민자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사실 어떤 나라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과 사실 두 분도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이민자잖아요. 네네. 이들에게 행복한지를 물어보는 게 전 굉장히 또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오면서 내년에 얘기했는데 핀란드 1위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 풍류글 음식이 진짜 맛없어요. 그래서 음식이 맛없으면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저는 한국은 음식이 맛있나요? 기가 막혀요. 저는 진짜 한국에 살면서 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그렇죠. 글쎄요, 이민자 정책은 그러니까 물론 이민자들한테 모든 관점을 이제 맞출 수는 없지만 네. 결국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또 얼마나 행복한가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민자 정책 또한 그 이민자들의 어떤 기회 평등성 이런 부분들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에 오는 그 유학생들은 예를 들면 학비를 똑같이 낼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부분 또한 예를 들면 career building, 그러니까 내가 그 나라에서 내가 예를 들면 돈을 쏘고 학위까지 얻었는데 여기서도 내가 취업할 수 있는 문제들은 정말 큰 요소를,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취업이 안 됐을 때 사람이 너무 불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자국민도 똑같이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울타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경제 성장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이제 국가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전 세계 국정 운영이 경제 성장에서 국민 행복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